짧게 하셨지만은 뭐 연예인 코디도 하셨고 패션 쪽으로 일도 짧게 하셨고 동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가 그쪽 업계가 질리기도 하고 힘들어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지금은 배 나온 평범한 아주머니로 살고 계신데 예. 친해요. 저보다 한도에 많은 누나의 이야기인데 뭐 지금은 솔직히 동대문 가서 옷을 사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나 전 생각을 들어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뭐 그때만 하더라도 동대문에서 옷 사러 많이 갔거든요. 두타, 뭐 밀리오레나 뭐 두타 막 하고 거의 뭐 APM. 삥 뜯겼죠 사실. 이거 사라고 강배 받고 뭐 맞아요. 무섭지. 아무튼 저랑 비슷한 나이대를 가지신 분들이면 추억일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쇼핑몰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쇼핑몰 가보죠. 네네네. 그때 뭐 이 누나랑 친해진 것도 그때 제가 가끔 그런 데 앞에 영등포 타임스퀘어나 동대문 그쪽에 야외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하던 시절에 친해졌어요. 그 누나하고 친해지고 뭐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 누나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누나의 이름은 돌순이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순이는 인서울 패션 전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만큼 패션에 대해서 관심도 애초에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가죽 공방을 원래 맨 처음 하고 싶어 했대요. 가죽으로 뭐 지갑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돈이 좀 많이 들었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는 친구와 함께 동대문에서 농구를 하게 돼요. 그때가 아마 2000년대 한 초중반 그 시절이었고 옷을 파는 매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옷감 같은 걸 떼다 주거나 뭐 쇼핑몰이나 디자인 시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피를 떠서 지금은 불법이고 그때도 불법이지만은 뭐 제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도매로도 옷을 떼기도 하고 소매로도 옷을 떼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들어서 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디자인도 하고 옷감도 만지고 뭐 이래저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직장에서 일선으로 뛰면서 그래도 뭐 경험이라는 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살았대요. 보통 저희는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마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반대더라고요. 자정쯤에 출근해가지고 뭐 오후 1-2시 마치고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동대문 쇼핑몰 옆에 보면은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천이 하나 흐르거든요. 근데 그 천을 지나면은 도매점 가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제 기억으로 갔을 때 호텔 같은 것도 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때 호텔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도매점 가게에 많았던 그런 상가 같은 게 포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시절에 낮에는 사람이 그래도 많아서 활기차 보여요. 근데 저녁만 되면은 되게 많이 으슥해요 거기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저녁 때 거기를 지나간다 꽤나 담력이 강했던 사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한창 잘 나가던 그 동대문 쇼핑몰 타워 그 시절에 다리 하나로 두고 이렇게 분위기가 상반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벽까지 삐까뻔쩍한 동대문 패션 타워 쪽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그 장소로 오면은 너무너무 조용하고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도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똘순이가 일하던 당시 보통은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됐고 그런 근무 환경이었고 일찍 마치면 오후 1시, 늦게 마치면 3시쯤 마치고 근무 시간만 생각하면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정도의 근무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젊기도 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보니까는 일이 힘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거래되는 거래점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즐거웠다 하더라고요. 출근을 하면은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의해준 옷이라든가 뭐 옷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반적인 패션 용품에 대한 재고 파악을 해서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든 따로 발주를 넣어주든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해가 떠요. 해가 뜨면은 밥을 먹고 지방에 있는 쇼핑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구나 부산 뭐 이런데 거기도 유명 쇼핑몰들이 많으니까는 그런데 보내고 보면은 마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익숙해지고 바쁘고 돈도 잘 벌리고 보람도 느끼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동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동대문 옆에 바로 있는 데를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요하고 약간 밤 되면 으스스한 그런 곳에서 공실로 비어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받게 됩니다. 잘 나가는 물건들을 가까운 사무실에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게 더 낫고 이러니까는 이왕이면 재고까지 생각해서 쟁여두고 보관하기도 편하게끔 그쪽 사무실로 옮기고
사무실 차리면서 일을 하니까는 보통 일을 하는 시간에 반 정도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동선을 편하게 정리를 해버리니까는 절반 가까이 일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꿈꾸던 가죽 공방 관련된 일을 틈틈이 연마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반대로 동업을 하긴 친구는 의류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뭐 디자인도 하고 샘플도 뽑고 여러 군데 쇼핑몰에 납품도 하면서 나쁘지 않은 반응도 얻어내기도 하면서 장사가 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구조를 말씀드리자면은 들어오는 문에서 왼쪽은 화장실 겸 샤워 시설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야, 여기서는 나는 볼일도 샤워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음습하고 뭔가 날과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럼 약간 좀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는 여기서 씻을 바에 그냥 밖에 나가서 비 온다 씻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공간이 있고 이제 출입문 정면에서 바라보면 사무실인데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환기를 시키려면은 위에 이제 환풍기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뭐 벽에 벽지 같은 건 없고 그냥 페인트 칠된 시멘트 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사무실 공간. 근데 공간은 꽤 넓어서 물건을 쌓아두기 좋을 만큼 넓었는데, 물건을 쌓아둔 건 넘어서 작업용 책상, 그리고 그 책상 앞에 컴퓨터가 놓아져 있고, 그 구석에 조그만하게 라꾸라꾸 침대가 있었어요. 일정상 집에 왔다 갔다 귀찮거나 바쁜 날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라꾸라꾸 침대 주변에 파티션 같은 걸 쳐놔가지고 그래도 좀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여기서 서로 같이 자기도 하고, 바쁜 날은 돌아가면서 쪽잠도 자고, 아득바득 이름 물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일 처리가 깔끔하고 성실하다고 이제 뭐 소문이 나니까는 일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쪽에 들어가는 모든 옷들은 거의 이분들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벌었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그냥 우습게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써보지도 못할 만큼 바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난 삼아서 우리 이렇게 일하면은 국세청에서 왜 이렇게 돈 많이 버냐고 잡으러 올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에 치여서 살다가 친구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그 상가 건물 1층에는 작은 담배 가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버스 정장 앞에 보면은 그 담배나 버스카 충전하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 아시죠? 지금은 좀 보기 힘든데 그런 가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가게 1층에서는 뭐 담배나 버스카 충전 신분만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한 두유도 팔고 삶은 계란 같은 것도 팔았대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배고프거나 출출하면 거기서 계란도 많이 까먹고 두유도 많이 사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계신 담배가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산다. 새벽에도 나와 있고 오후에 뭐 문 닫아도 뭐 있어도 뭐 퇴근은 언제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길래, 아, 저희가 업무가 바빠서 사무실 안에서 쪽잠 잘 때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항상 불규칙하다라고 어르신께 말씀을 드리니까, 한창 나이 때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 돈도 중요한데 다 좋다. 근데 그 내가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방금 아가씨 이야기 듣고 생각났는데, 거기서 잠은 좀 안 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순간 와, 왜 잠은 여기서 자면 안 되나요? 혹시 뭐 계약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 라고 물어보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워낙 새벽에 어두컴컴하고 여기서 뭐 새벽에 집에 가겠다고 나와도 밝은 데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조금 일찍 마치고 그냥 아가씨도 위험할까봐 뭐 그냥 높아심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뭉뚱그려서 넘기더래요. 그래서 뱀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르신이 살짝 움찔하면서 말을 돌리는 그런 느낌이 뭔가 쎄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올라온 돌순이 친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때가 워낙 바쁠 때예요. 막 일을 하면서도 아 그래 아유 근데 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일할 게 천지다. 일단 일부터 하자 이러면서 그냥 넘긴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듯. 이렇게 또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달력은 어느 12월을 가리키고 있었고, 연말에 사실 12월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몰아서 해놓고 12월 달은 스키장에서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원래.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12월이면은 봄 신상도 해야 되죠. 2월 된 상품, 뭐 연말 특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엄청 바빴대요. 휴식이고 나발이고 더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는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죠. 눈 뜨면 일해야 하고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먹을 만큼 밥도 빨리 먹고 일도 빨리 하고 엄청 바빴대요. 근데 그쯤에 그 바쁜 시간이 조금 지났을 쯤에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아마도 비워야 될 수도 있다, 이 자리를. 아니면은 뭐 재계약할 수도 있다. 근데 이사를 가야 될 수 있으니까는 그거를 준비해놔라고 관리인께서 말씀하신 거야. 건물주가 말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관련 관리인께서 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는 일단 내가 말은 잘해보겠다.
아가씨들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는 내가 건물주한테 잘 말해놓을 테니까는 혹시 모르니 이사 준비는 해라 라고 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사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건물주가 여기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까는 안에 좀 리모델링 좀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때마침 자주 거래하던 옷 가게들이나 인터넷 쇼핑몰들이 연말에 남은 기간 동안 재고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도 남은 거 털어야 되니까는 앞으로 뭐 당분간은 옷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뭐 딱히 바쁠 일이 없었대요 그때. 그래서 당장 가지고 있는 물품만 빨리 정리하면 되니까는 창고로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대략 이렇게 이것저것 바쁘게 처리하고 보니까는 일주일 정도 쉬는 시간이 돌아오더래요. 딱 일주일 정도 휴가 시간이 돌아오길래 와 그래도 연말에 이렇게 보상을 받네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꿀맛 같은 휴가를 떠납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벽 도색도 밝게 다시 하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 오는 날 밖에서 그냥 씻고 말지라는 마인드가 들 정도로 어두컴컴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화장실이었는데 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알고 보니까 벽에 창문이 원래 있던 거였어요. 그 환풍기 있던 그 밑에가 합판 같은 걸로 창문 쪽을 막아둔 거를 합판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걸 걷어내니까는 사무실 내부 한쪽 벽이 통창처럼 미닫이로 큰 창문이 하나 생겨서 환기도 좋고 볕도 쐬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건물주한테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은 번호를 모르니까는 그냥 관리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니까는 관리인분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아가씨들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는 합판 뜯어내니까는 합판 안쪽에 뭔 부적이 그리 많아. 아가씨들은 몰랐어? 라는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순이가 부적이라니요? 아니 내가 그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업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작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가보니까는 유독 그쪽 호실에 아가씨들이 있는 호실에 합판이 되어 있더라고. 원래 창문 자리인데. 그리고 뭔 놈의 부적이 그리 많은지 뭐 웃돈 주고 철거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아가씨들 아는 거 없냐고. 아니 없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벽인 줄 알았다. 애초부터. 우리는 창문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냥 벽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니까는 그 관리인분께서 그러니까 다른 호실도 다 창문이 있는데 여기만 왜 벽으로 되어 있지? 이거 전에 세입할 때도 이랬나?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뜯어보니 합판 안쪽에다가 부적을 수십 개를 붙여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쎄하잖아요. 찜찜하고. 하지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워커홀릭 마냥 일이 바쁘니까 일에 치이고 뭐 이렇게 바쁘고 막 하니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쯤부터 알게 된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밤에 작업을 할 때 뭔가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짝 몸을 만지는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한번 쓱 훑고 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목덜미로 쓱 훑고 가는 거. 좀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발목이나 이렇게 차가운 물이 쓱 지나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중간중간 일할 때 뭔가 되게 불쾌하고 차가운 뭔 이상한 것들이 몸을 훑고 지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사람이나 이게 반복이 되면은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돌순이가 친구한테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야, 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는데 너도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어머, 나도 요즘 그런 느낌 자주 받는다. 사실 너한테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괜히 바쁘고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예.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며칠 전에 사무실에 남아서 자려고 내일 아침 또 일찍 뭐 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자려고 침대를 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샤워도 마친 다음에 불을 딱 끄고 자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여기서 자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등골을 타고 흘렀다 순간. 너무 오싹해지고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 예. 그래서 지갑만 챙겨서 불을 내고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잤다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돌순이는 미신 같은 걸 크게 믿지도 않고 귀신을 크게 믿지도 않고 그래서 안 믿지도 않는 상태인데 괜시리 느낌이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는 당분간은 우리 급한 것들만 처리하고 너무 늦게까지는 작업을 하지 말자. 뭔가 느낌이 쎄하니까는 원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집에 가는 게 일정이었다면은 무조건 밤 9시 전에는 집에 가고 다음날 점심때쯤 출근을 하되 급한 일이 있거나 뭐 무언가 물건을 가져다 주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최대한 미리 전달을 해주고 오고 아니면 점심 중으로 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대요. 그게 안 되는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들이. 그런 부분들은 수익이 좀 아깝더라도 그거를 제외하고 거래를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어차피 돈을 모을 만큼 많이 모았대요. 내가 가죽 공방을 10번을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거 평생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궈놓은 이런 거를 팔려고 했대요. 주변 사람들이나 뭐 모르는 사람이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팔려고 했대요. 그 시기쯤에서. 그래서 뭐 딱히 꿀리는 게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서도 돈은 벌리고 잘 되고 바쁘기는 여전히 바쁘면서 지내는 와중에 그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 가게를 내놨어요. 인수 조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래업체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목돈을 만들어서 거기를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일 처리하고 뭐 새로운 사람한테 알려주고 노하우도 뭐 전수해주고, 마지막으로 뭐 주변 상가나 그래도 뭐 친하게 지냈던 다른 호실들 방문해서 인사하고 음료수 같은 거 나눠드리고, 그 거래했던 곳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내려와서 가끔 가던 작은 그 담배가게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갔어요. 이래저래 인사를 주고받고 하는 와중에 구멍가게 아저씨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아가씨들 내가 이제서야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야. 무슨 이야기이신데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냥 내 말이 나이 많은 노인네가 생각이 많아서 하는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는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사실 아가씨들이 장사하던 2층은, 그쪽 호실은 옛날에 뭐 어떤 도사인가 와가지고 2층에 손님을 받거나 혹은 자신 혼자 틀어박혀서 수련했던 곳이래요. 거기서 뭐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걸 가져온 건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경기도 어디에 큰 기도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신도들인지 뭐 아니면 손님인지 호구인지 데려가서 치료하는데 수백만 원 뜯어내고, 그러다가 사기죄로 지명수배도 나고 한 놈이 있는데, 여튼 그러다가 이 놈이 미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는 남은 신도들인지 손님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따라오라면서 그 호실 2층에서 혼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뒤질 때 남겨놓은 유언장에 1000명을 데리고 가야 자신이 구원을 받고 힘을 얻는다고 적어두고, 뒷일을 부탁하니 어쩌니 저쩌니 살아생전에 뭐 내 가게도 자주 왔는데 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다 이런 실없는 소리밖에 없었다. 뭐 지옥 같은 현세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니 어쩌니, 세상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걸 믿는 바보 천지는 나는 아닌지라. 아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은,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웃긴 거는 이놈이 뒤지고 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문득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많이 본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거야. 자주. 사이비 기치료사인지 사기꾼인지 네.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진도 들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온 거야. 내가 얼굴을 잘 알지. 왜냐면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뉴스에 나왔냐 하고 보니까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잡혔대요. 어이구. 뉴스에 이름이 나왔다. 예. 정남규라고. 아, 사이비 사기꾼은 죽었고 거기에 자주 들락날락 하던 놈은 살인범이라고 잡혔고. 근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이 개같은 자식 말고도 여기서 신도라고 설치는 인간들 중에 하나같이 전과자 아니면은 뭐 출신이 명확하지 않은 애들 많았다. 예. 그래서 관리인도 방을 빼라 뭐라 말하다가도 나쁜 일 생길까봐 별 말을 못했다. 그럼 내가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뭐 들으려고 수소문한 게 아니라, 알다시피 난 여기 담배도 팔고 계란도 팔고 하다 보니까 와서 사람들이 시시껄렁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여기 뭐 그 당시 때 사기칠 때도 형사가 왔었고 뭐 주변 사람들 신도들도 오거나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내용을 내가 종합을 해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아무튼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놈인지 뭔지가 사라지고 나서 이상한 사람도 나타났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이게 아구가 맞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정남규라는 새끼가 했던 말이 사람을 1000명을 죽여야 했는데 못 죽였다. 그래서 안타깝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 그걸 보면서 관계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내가 이상하게 말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장사를 했던 그 2층 아가씨들이 있던 그 원래 자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6개월은커녕 몇 달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갔다. 희한하게 다들 일이 그렇게 안 풀렸는지 못 버티고 망하거나 반 미쳐 나갔는데, 아가씨들은 왜 멀쩡한지 모르겠다. 뭐 내가 그냥 괜한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못하지만은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줄까라고도 옛날에 마음 먹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들 일하는 거 보니까는 가게에 붙어있는 시간은 얼마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꼈다. 네. 아무튼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는 이 실없는 늙은이가 나가는 마당에 하는 그냥 실없는 소리라고 듣고 흘려라. 근데 가만 보니까 아가씨들 2명 말고 1명은 아직 안 내려왔네?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돌순이하고 친구 둘이서 동거를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말하는 거는 왜 3명이 다 안 내려오고 2명만 내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네? 저희가 2명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2명 아니야. 아가씨들 3명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까는 늘 내려올 때 2명씩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단 들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한 명이 안 오고 꼭 두 명이 내려왔대요. 아가씨들이 혼자서 다니는 거 본 적이 없다. 늘 두 명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 아가씨 내 기억나고 그리고 아가씨 한 명 더 있지 않냐. 아니다 우리 두 분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데 아저씨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저녁 시간대만 꼭 둘이서 내려오는 거야. 아침 시간대는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는데 저녁 시간대만 두 명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때문에 똘순이랑 돌순이 친구만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이 얘기 듣고 이 아저씨가 왜 이럴까? 우리한테 그냥 가는 마당에 그냥 놀리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인사를 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거래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가 혹시 여기 거래하러 갈 때 몇 명 왔냐고 밤에 올 때니까 가끔씩 두 명씩 왔다고. 근데 항상 새벽에 우리 쪽에 볼일을 보러 오면은 뭐 뒤에 어떤 여자도 가끔 왔다. 우리도 바쁘고 물건만 놓고 가니까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어차피 물건만 전해주고 가기 바쁘니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묻지는 못했는데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라고.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물어봤대요. 마찬가지로 밤에는 항상 둘이서 왔대요. 근데 그쪽 그 거래 사장님 좀 많이 친했대요. 그래서 인상 차이가 기억나냐니까는 보자. 야 근데 희한하다. 왜요?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머리가 길었는지 짧았는지도 기억 안 나고 옷을 뭐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여자가 맞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희한하네. 여자라고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군지 그리고 전에 있던 사이비 사기꾼인지는 뭔지 궁금하잖아요. 알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차피 떠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솔직히 담배가게 어르신 이야기는 어르신 이야기 짜증게 하고 뭐 그냥 어르신의 망상은 넘길 수 있지만은 귀신이 딱히 피해준 게 없으니까는 따라오겠나라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게 잊고 살았대요. 물론 겪은 이야기를 지금 들어온 사람한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있던 호실이 이러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니까 그분은 나는 귀신 안 믿는다. 나를 장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고 했고 딱히 별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용하다는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점 보고 궁합이니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무당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남편 사주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궁합을 봐주는데 돌수리 뒤쪽을 자꾸만 보더래요. 힐끔힐끔. 그래서 뒤에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 입 움찔움찔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당이 계속 있으면서 시선은 등 뒤에 고정한 채로 점을 딱 치고 있는데 점을 치면서 막 말하고 있다가 무당이 갑자기 인상을 심하게 찡그리면서 돌순이 등 뒤에 대고 이놈 하고 고함을 치더래요. 돌순이 깜짝 놀라서 무당을 쳐다보니까는 무당이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일단 돌순 씨 뭐 그쪽에 상관없고 보니까 다 궁합도 좋고 다 좋은데 돌순 씨 그 등 뒤에는 아주 고약한 게 있네. 근데 뭐 곧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놈하고 참 오래 있었나 봐. 둔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붙어있는 게 조용해서 안 듣긴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고 곧 떨어질 놈 같아서 내가 굳이 말을 안 해줄까 하는데 자꾸 난 말하는데 거꾸로 왜고 자빠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 말은 예를 들어서 네 남편 될 사람 사주가 아주 좋네. 둘이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을 했다고 치면 갑자기 등 뒤에 있는 이상한 존재가 다리 누러 잘 이둘 내조주와 가주사 남사될 이편남 뭐 이런 식으로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화를 내고 있던 거고 아무튼 무당께서는 별일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뭐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뭐 귀신한테 데이거나 그 뒤로 뭐 후유증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더 섬뜩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아까 태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데 초중반 넘어갈 때쯤이었나 누가 정남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지? 아마 그쪽에 그때 당시에 종사하던 분이 아니었을까? 뭐 이야기를 들으신 분. 가수 활동을 하셨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추억 속으로 점점 잊혀지는 사라지는 그런 가수가 되시다가 1년의 사고를 겪으시고 뭐 그걸로 가신 건 아니지만 여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를 다시 여쭐 때 말씀하신 거는 지역 같은 건 밝히지 말아달라. 그냥 크게 미국이라고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 속 주인공은 똘비로 오늘도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똘비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한 3년 가까이 가만히 집에서 요양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두 잔 하기도 했고 근데 거의 모든 시간은 집에서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뭐 게임이라는 게 온라인 게임을 했던 게 아니라 콘솔 게임 위주로 뭐 친구들끼리 가끔 모여서 4인 큐도 돌리기도 했고 뭐 이렇게 콘솔 위주로 게임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어찌 보면은 백수처럼
지내다 보니까는 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슬슬 게임도 질리는 시기가 오잖아요.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때쯤 소일거리 삼아서 시작해보려고 한 게 한국에서 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LA 한인축제, 어디 한인축제 이런 식 공연을 오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어떤 가수나 어떤 그런 쪽에서 미국으로 공연을 오거나 이럴 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에이전시 같은 걸 하는 분을 아는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있는 작은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 처음에 일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앞선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그런 기묘한 일을 겪은 다음에 미국에 살 때 삽살개를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대요. 근데 요 녀석의 특징이 헛짓음은 없고 애교도 크게 없고 뭐 친구들이 오든 가끔 내가 외출을 나가든 술을 진탕 먹든 그냥 옆에만 붙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자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되게 얌전한 아이였대요. 그렇게 소일거리 삼아서 에이전시 일을 하려고 첫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는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걔가 와서 냄새를 킁킁 맡더래요. 그리고 바지자락을 물고 안 놓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낑낑거리고 바지를 살짝 물었다가 놨다, 두 발을 들고 몸에 안겼다가 뭐 내려왔다가 주변을 돌다가 한두 번 뒤졌다가 평상시에 하여가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길래 예. 내가 오랜만에 옷 차려입고 이러니까 낯설어서 그런가? 내가 출근하는 걸 아는 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게 일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니면 혹시 내가 뭐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삽살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냥 애교를 피우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면 안 될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불길한 느낌을 갑자기 심하게 받게 돼서 그날 같이 원래 보기로 했던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에이전시 그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몸이 심하게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오늘 약속한 거 알고 나가는 거 아는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말고 내일 뵈면 안 되겠냐, 출근하면 안 되겠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개받았던 에이전시 그 하시는 분이 아니 오늘 진짜 중요한 행사인데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면 와줄 수 없냐, 당일날 이렇게 펑크 내는 게 말이 되냐,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곤란할 것 같다, 앵간하면은 몸이 조금 나으시면은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으로 내키지가 않더래요. 약간 근데 마음이 좀 약해지려고 할 때 삽살개가 전보다 더 과격하게 자신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으려는 저 낑낑거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동을 자꾸 취하길래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이러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저도 어지간해선 피해를 안 주고 싶은데 오늘 진짜 몸이 너무 안 좋다, 내일 꼭 뵙고 말씀드리겠다니까는 그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였대요. 한 10여 분 정도 간곡하게 부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내일 뵙겠다라고 말하면서 전화통화를 끊게 돼요. 근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으니까 강아지가 또 가만히 있더래요. 그때도 가만히 앉아 눈만 꼼뻑꼼뻑하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마음 한켠으로는 진짜 뭔가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일을 크게 생각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뉘엿뉘엿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친한 지인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인 즉슨 원래 일을 하려고 가려고 했던 그곳 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인이었던 에이전시에 가시는 분이 사기꾼이다, 지금 투자한 사람들 행사 관련된 업체들 돈 다 들고 잠수를 탔다 라는 이야기에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똘비라는 분도 그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가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잊혀져가는 가수라고는 해도 워낙 그래도 한국에서 A급 수준의 연예인이었고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으로 내걸고 사업을 할 생각으로 규모도 좀 키워보고 투자도 받으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그 사기꾼이었던 지인 소개를 받은 사기꾼이 어느 정도 투자자가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사실 첫날 그날도 나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투자금에 대한 서명 그리고 뭐 계좌이체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로 했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지인이 전화 받고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멍하게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삽살개를 한번 딱 쳐다보고, 근데 그 삽살이를 쳐다볼 때 삽살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 잘했지, 나 대견하지 라는 표정으로 마치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진짜로 이 녀석이 크게 사기당한 걸 막아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머리를 연신 쓰다듬어 주고
그래도 뭔가 기특한 마음에 간식도 주면서 크게 사기를 당할 뻔했던 자신을 구해줬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두 해가 더 지나가고 할리우드나 개인적으로 뭐 더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미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 모양으로 된 인형들을 만드는 거예요. 영화에서 스턴트맨이나 대역을 쓸 수 없을 때 그런 더미 같은 인형을 제작해가지고 사람처럼 세워놓는 건데 네.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취업을 했었고 더미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자신이 직접 그런 사업을 해볼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때 그분 말씀과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특수 분장이나 특수 업체들이 호황을 맞을 거라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쪽 업계에 발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생각보다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그 이듬해가 지나가고 아무래도 실력도 점점 쌓이면서 일의 숙련도까지 붙으면서 이제는 회사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제작자로 일을 했고 더미 제작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에 더 재미를 느끼면서 마치 하드워커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떤 공포 영화의 더미 제작을 의뢰받게 되었어요. 영화에서 원하는 더미를 제작하면서 기묘한 일을 겪게 되는데 일의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자신이 만드는 더미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 주인공이 있고 뭐 조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드는 더미 주인공 귀신 이름을 뭐 지미, 다른 조연급 귀신들은 톰, 데이비드, 존슨 이런 식으로 등등 이름을 지어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아이고 지미 뭐 완성이 다 돼가네, 톰 넌 좀 주름 좀 더 넣어야겠다, 뭐 데이비드는 너는 옷을 좀 더 허름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말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새로 의뢰받은 공포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공포 영화였고 그런 인형을 제작하는데 어김없이 다른 작품들처럼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마감 기한도 널널했고 뭐 시간적으로도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일에 미친 시절이어서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서 작업을 하고 제작도 하고 여차하면 밤샘 작업도 서슴지 않고 즐겁게 일하던 때라서 차에서 쪽잠을 자거나 혹은 사무실 한 켠에서 간인 침대에서 쪽잠을 자거나 하면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옆집에 친하게 지내던 흑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집에 혼자 남은 삽살이를 봐주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이 들러서 데리고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주마다 법은 다 다르지만은 거기 자신이 있던 주에서는 개를 집에 혼자 일정 시간 이상 방치를 하면 벌금이 내거나 심하면은 개를 다른 입양자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이 넘지 않게끔 친구나 주변 지인들에게 개를 좀 돌봐달라 아니면 좀 집에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있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타 등등 개를 맡기면서 작업에 몰두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던 어느 날에 예. 이제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서 며칠 푹 쉬고 올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주가 할로윈 주였거든요. 그래서 할로윈 주를 보내기 위해서 일을 몰아한 것도 있고 늘어지게 잠잘 생각, 늘어지게 술 먹을 생각, 게임할 생각, 뭐 강아지와 산책할 생각 이런 걸 다 하면서 일을 몰아서 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해서 차에서 내려 주차를 한 뒤에 집으로 딱 들어와서 문을 여니까는 삽살이가 거실에 우뚝 서서 똘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똘비 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냄새를 맡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랜만에 봐서 낯설어서 그런가? 근데 그래봤자 한 뭐 며칠 사이인데 내가 아니면 뭐 며칠 동안 씻질 않아서 냄새나 많이 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가 들어온 문 쪽으로 점점 시선이 향하더니 문 밖에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평상시 지짐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녀석이 갑자기 문 쪽을 보면서 사납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밖에 뭐가 있나? 문 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밖에 누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현관문을 잡고 물려고 하니까는 삽살이가 문고리에 올린 손에 자신의 앞발을 가져다 대면서 손을 물려고 가는 거예요. 살살 낑낑거리면서 문 열지 말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녀석이 문을 열지 말라고 살살 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낑낑거리는 건가 이런 생각에 장난을 치는 성격이 강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딱히 문을 열지 않고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서 낑낑거리고 있는 삽살이를 만져주면서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두는 집이 많아요. 그 이유는 밖에서 집안을 못 보게 하는 것도 있고 혹여 그렇게 창문을 오픈해두면은 집에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대부분 작은 창문이라도 커튼을 달아서 집안을 볼 수 없게 가려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삽살이를 달래주다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커튼 쪽으로 슬쩍 다가가서 밖에 누가 있나 보려고 하니까는 삽살이가 세상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경고성 짖음이었다면 진짜 이번에는 마치 커튼을 열면 나 너 문다? 이런 식의 짖음처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짖으니까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서 삽살이를 달래주는데도 삽살이 눈은 창문을 향해 있고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10여 분간 삽살이를 달래주고 좀 잦아들길래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대요. 몸도 피곤하고 아무래도 평상시에 침대에는 절대 올라오라고 안 올라온대요. 삽살이가 안고 자고 싶어도 절대 안 올라온대요. 끄집고 올라와도 다시 내려간대요. 근데 그날만큼 기를 쓰고 올라와서 같이 자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떨어져 있다 보니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삽살이를 올려서 껴안은 다음에 팔베개를 해주고 그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팔베개를 잠시 베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똘비가 누워있는 등 뒤로 슬며시 가더래요. 똘비 등 뒤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등 뒤에 가서 우뚝 서서 뒤쪽에 창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뭔가 밖에 이상한 게 있나? 왜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 이 녀석이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녀석을 달래듯이 다시 등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삽살이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쯤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은 짙은 어둠에 깔린 상태에서 목이 말라서 잠시 눈을 떴을 때 삽살이는 창문 밖을 계속 보고 있더래요. 그것도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서서 보고 있더래요. 그 모습에 걱정이 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삽살이를 안고 야 왜 그래? 뭐 밖에 뭐 있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막상 주인 품에 안겨서는 또 세상 순진한 눈망울로 주인을 보면서 얼굴도 핥기도 하고 댕청댕청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 녀석이 오밤중에 자꾸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걸어 나갔는데 똑같이 따라오더래요. 물을 마신 대로 경계하는 것처럼 창문 쪽을 자기가 앞에 딱 막고 물을 다 마시고 침실로 가니까는 뒤따라서 딱 들어오면서 진짜 경계하듯이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니까 코로 막 밀어요. 빨리 들어가자고 침실로. 그런 몸짓처럼 하면서 잠옷을 깨물기도 하고 해가지고 알았다 하면서 침실로 빨리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느낀 게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이 녀석이 이 정도로 할 거면 뭔가 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일단 딴 생각하지 말고 말이라도 잘 들어야겠다. 여기서 내가 뭐 궁금해해서 뭐 창문을 열거나 그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일단은 이놈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얼른 침실로 들어가서 다시 눈을 붙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이 밝은 다음에 따스한 햇살을 보고 싶어서 거실 쪽에 있는 커튼에 젖히 커피 한잔 하는데 어제와는 다른 텐션으로 날이 밝으니까는 옆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똘비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무해한 눈빛으로. 그 모습 너무 귀엽고 이뻐서 뽀뽀도 해주고 뭐 털 손질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요 며칠 강아지를 맡겼던 친구들이 저녁에 놀러 온 거예요. 저녁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도 하고 같이 뭐 TV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모여서 하는 얘기라고 해봤자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친구 녀석이 말하기를 야 근데 너희 집에는 너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게 엄청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삽살개가 충성심이 세고 용맹하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잘하는데 가족 이해 구성원에게는 좀 까칠한 면도 있다라는 말까지 똘비가 친구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친구가 이제 말하는 건 또 야 그래서 그런가 요 며칠 내가 대신 맡아서 키울 때 느낀 건데 저녁에 잠을 안 자. 너희 집 방향으로 몸을 돌려 세우고 해 뜰 때까지 꼿꼿하게 서서 지켜보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잔다? 그게 다 충성심 때문인 거구나. 난 너희 집 현관문은 그렇게 뚫어져라 보길래 난 솔직히 뭔가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걔를 맡아준 친구 집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미국 주택 있잖아요. 그런 집인데 그 똘비네 집에서 그냥 길 건너서 바로 옆집이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단순히 뭐 주인이 없고 있고 떠나서 간에 경계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도 약간 신경이 쓰였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에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거나 외출이 길어지거나 혹은 부모님께 맡길 때 혹은 이 친구 말고 다른 지인들에게 맡길 때도 이런 일을 있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있고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대 얌전하게. 근데 어제 봤던 모습과 어제 봤던 모습을 플러스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경계심이 가득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니까는 분명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신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던 터라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이.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으니까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먹고 난 자리 식탁 정리나 쓰레기 같은 걸 치우는 사이에도 그냥 삽살이가 뭐하고 있나 한번 딱 쳐다보면은 대문 앞을 계속 토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거나 뭔가 발견한 듯이 우두커니 서가지고 창문 한쪽을 응시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경비가 집안 순찰하는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진짜 너무 경계심이 심한 모습을 보이니까 뭐지?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로 뜨고 그렇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까지 다 마치고 침실을 향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이 삽살이는 침실 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침대 위에 올라와서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라도 할 줄 알면 물어볼 텐데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하고 신경 쓰였지만 뭐 딱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에라 그냥 잠이나 자자라는 마인드로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음날 해가 뜨니까는 삽살이는 자고 있었고 그렇게 며칠 정도는 뭐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런 거 없이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로윈 축제 날이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시끌벅적하고 똘비도 친구들도 뭐 몇몇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낮에는 뭐 지역 내에서 축제하는 곳에 들려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바쁘고 왁자지껄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또 뭐 파티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이래저래 피곤하기도 해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밝았다고 하더라고요. 삽살이는 요 근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똘비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전날 먹은 숙취로 인해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방으로 향했고 예. 날씨가 너무 맑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또 커튼을 딱 걷고 햇살을 맞으면서 라면을 하나 딱 먹고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바깥 풍경을 딱 둘러보는데 때마침 옆집에 친하게 지내는 흑인 부부가 마당에서 이것저것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게 보였대요. 아, 오랜만에 뵙네. 그래서 잠깐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겠다. 걔도 맡아주시고 이런 생각에 라면을 다 먹고 문 밖을 나서서 옆집 흑인 부부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뭐 이 시간대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다라는 인사를 시작으로 이것저것 뭐 사는 이야기, 동네 이야기,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는 몇십 분이 훌쩍 지나고 있더래요. 잠시 정신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삽살이 밥도 줘야 되고 해서 그만 인사를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등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제 근데 새벽까지 집에 손님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린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다 갔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똘비가 귀를 의심해요. 새벽까지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네? 라는 말을 하니까는 아니 어제 새벽에 내가 잠시 잠을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똘비씨 집 앞에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들이 네. 그 대문 앞에 줄지어 서 있더라. 안에 불은 꺼져 있는 것 같았는데 다들 뭐 줄을 서서 들어가기 기다리는 건지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는 건지 생각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똘비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어제 이렇게 놀고 이 시간대에 들어와서 바로 잠을 잤다. 누구 초대한 적이 없다. 저녁에 새벽에.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젊어서 그런지 새벽 늦게까지 노는구나. 좋을 때다라는 생각에 네. 때마침 우리 남편도 자다가 잠시 일어나서 같이 봤다 라고 말을 했고 옆에 있던 남편분도 맞다 나도 봤다. 한 5명 정도 분장을 기가 막히게 하고 서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흑인 부부를 이상하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굳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함을 못 참고 물어본 게 그럼 집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걸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흑인 부부가 하는 말이 한 명은 옷이 다 해지고 뭐 늘어진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뒤에 있던 사람은 클래식한 정장을 입고 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여기 다 해지고 얼굴은 어떤 분장을 했는지 뭐 잇몸이 뭐 찢어져가 드러나는 마스크인지 분장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10대 소녀 같았는데 옛날에 입었을 것 같은 뭐 10대 소녀의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서 있었는데 뭐 옷 옆으로는 갈비뼈 같은 것도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었고 누가 봐도 진짜 비싼 돈 들여서 코스프레 한 것처럼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진짜 퀄리티 좋게 해서 할로윈 파티를 보내는구나.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마녀 옷에 코만 길게 한다던가 망토에 호박 쓰고 돌아다니는 시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재밌게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착의를 듣다 보니까는 희한한 부분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만들어둔 더미 의상과 거의 일치한 거예요. 더미 인형들과 얼굴 변형된 부위나 특징을 강조한 갈비뼈나 뭐 튀어나온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만든 더미들과 99% 유사하다는 느낌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흑인 부부가 그 더미 인형을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혹시 그러면 절름발이 같은 느낌의 사람은 없었냐 라고 물어보니까는 절름발이는 모르겠고 뭔가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허수아비 맞는 것 같다.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한 발로 콩콩 뛰고 있는 걸 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추가된 설명도 없이 절름발이만 듣고도 자신이 만든 더미에 대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맞춰보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뭔가 삽살이가 내가 집에 돌아온 날부터 신경이 예민해진 이유와 어제 아주머니가 본 이상한 존재들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에 아주머니에게 요 며칠간 있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굳이 옆집 부부라고 부르지 않고 흑인 부부라고 한 이유는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뭐 자신들만의 주장이지만은 마리라보의 후손이라고 마을에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뿌리 내린 문화가 딱 2개가 있어요. 네. 부두술과 재즈.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마리라보라는 존재는 부두술을 미국에 처음 깊게 뿌리내는 존재고 부두술사 혹은 치료사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예. 근데 이분들의 자손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있고 죽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약간 신비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마리라보의 후손이다. 우리 선대가 마리라보다라고 말하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부두술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저주를 내리거나 그런 부두술을 하는 게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부두술을 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사람들 되게 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도술 같은 걸 집에서 심심치 않게 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똘비는 이사를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준 그 부부에게 반감을 가지거나 나쁜 감정은커녕 어려운 일에도 자신 일처럼 도와주기도 했었고 도움받은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똘비도 좋은 음식이나 뭐 술 같은 걸 베풀기도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방문해서 무언가를 조언을 얻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걸 봤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겪은 지금 이상한 기현상에 대한 답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며칠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거예요. 걔가 뭐 한 거부터 해가지고 뭐 한 걸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봤던 거는 내가 지금 제작 중인 영화에서 쓰이는 더미 인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더미 인형이 살아 움직일 리는 없다. 물론 당신이 물어보기 전에 난 그냥 그들의 특징을 물어봤을 뿐인데 그 특징들이 궁더덕이 없이 모든 게 더미 인형이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똘비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말을 하면서 당신이 봤던 이브닝 드레스는 뭐 예를 들어 짐이고 클래식한 정장을 입은 게 뭐 톰이고 그 뒤에 누구는 제이슨이고 누구는 데이비드고 뭐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 하는데 흑인 부인께서 갑자기 말을 끊고 말씀하시길 지금 인형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내가 작업을 하면서 애착을 가지고 만든다 보니까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고는 있다. 더미 인형이 좀 내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서 불러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동양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부두에서는 인형은 두 가지로 나눈다. 저주를 내리거나 행운을 주거나 저주를 낼 때도 인형을 쓰고 이 사람에게 행운을 줄 때도 인형을 쓴다. 더미도 어찌 보면 당신의 손으로 만든 인형이고 이름을 지어주고 불렀다면은 아마도 얘들이 온 건 나쁜 뜻으로 온 건 아닌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네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면은 사실 할로윈데이는 지금은 상업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원래 귀신들이 설치고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날이다. 그래서 그 시즌쯤 되면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인사를 하러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조심스럽게. 만약에 나쁜 뜻으로 왔다면은 어떻게든 당신한테 해를 가하려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를 가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좋은 의미로 온 건지 모르니까는 당신의 충성심 강한 개가 혹시 모를 참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한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러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오늘도 당신네 강아지의 경계심을 가진다면은 일수로 보면은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오늘도 혹시 헛짓음을 하거나 경계를 하면서 경비를 쓰면은 나한테 한번 다시 찾아와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 방안을 말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나마 위로 아닌 위로를 받은 뒤에 얼떨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니까는 삽살이가 소파에서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똘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께서 말씀하신 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이 녀석이 나를 지킨다고 요 며칠 고생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털도 다시 또 한번 빗어주고 특식도 내어주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었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저녁부터는 경계심 없이 그냥 주인 옆에 붙어서 언제나 늘 봐왔던 얌전한 삽살이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려했던 대로 다시 그 인형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던 거죠. 다시 정상화가 된 삽살이의 일상으로 돌아온 뒤 휴가를 보낸 뒤 출근하게 되는데 보통 더미 제작을 하면은 만든 걸 접어서 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하나씩 가지런히 놓아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출근했을 때 누군가가 마치 포개둔 것처럼 한 곳에 가지런히 다 포개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내 사무실에 들어왔나? 라는 생각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무슨 소리냐. 네 작업실 키는 너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네 작업실 들어갈 수가 있겠냐. 키는 너만 들고 다니는 거다. 이거 한계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포개진 상태로 두고 퇴근한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왜? 미완성 작품은 그렇게 포개두고 갈 만큼 정신머리가 없던 상태도 아니었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하나 소중히 펼쳐놨는데 포개져 있던 거죠. 그래서 순간 든 생각이 진짜 혹시 집 앞으로? 이 녀석들이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더미 인형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다던가 따로 신경 써서 챙겨주는 거는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태진님은 그냥 오셔서 이렇게 밝게 인사만 해주시고 가셔도 저는 너무나 좋은데 이런 듣기 힘든 이야기까지 들려주셔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아유. 참여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그 바쁘신 시간 쪼개가면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충성! 네. 예. 태진님의 이야기에는 이런 기묘하면서 신묘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돌비 태지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의 발걸음을 해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님들. 네,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요즘 또 많이 바쁘죠? 네? 많이 바쁘시죠? 네, 정신이 좀. 그래도 네. 네, 좋은 일로 바쁘신 거니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네, 저도 네. 감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길로 들어서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이렇게 또 시들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는, 아는 맛? 아는 맛? 네, 아는 맛이라서. 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이야기 좀 네 번째 응. 외국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이야, 예, 요즘 외국 에피소드가 또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 똘비는 20대 중반의 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는 게 가볍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선 집은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집에 부채가 조금 있었대요. 똘비한테도 약간의 부채가 있었는데 은행권 대출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똘비앤 캐시, 똘비머니 이런 거. 거기 돈 많다고 들었는데, 그죠? 네, 이런 걸로 약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대요. 그런데 돈을 벌면 이제 이자만 딱 내고 나머지는 모으거나 이제 생활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네. 노느라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똘비가. 근데 이제 왜 한량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똘비가 일을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냥 사소한 일 하나에 삔또가 나가서 그냥 그만둬버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돈은 필요하니까 똘비가 단기 일자리를 좀 알아봤대요. 근데 단기 알바도 약간 뭐랄까 꾼들이 있대요. 단기 알바만 진짜 전문적으로 쏙 하고 빠지고 이런 진짜 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나면 귀신같이 가가지고 일하고 나오고. 그래서 똘비가 할 수 있는 일이 꽤나 좀 육체가 고된 그런 일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똘비가 사는 곳 주변에 아울렛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아울렛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기간 동안 사람이 몰리니까 단기로 충원을 하는 그런 일밖에 없었대요. 근데 똘비가 옷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겠다 해가지고 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감정 노동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나름 좀 보람은 있었던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나이대도 좀 맞다 보니까 좀 친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마지막 날 그 점장님이 네. 수고했다면서 단기 알바들을 모아가지고 회식을 좀 시켜줬대요. 삼겹살을 먹는데 똘비가 단기 알바하면서 좀 많이 친해진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준성이라는 형이었는데 밥 먹다가 중간중간 화장실도 가고 밖에 나가서 담배도 태우고 하잖아요. 준성이 형이랑 밖에 나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준성이 형이 야 똘비야 너 이거 일한 거 돈 받으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글쎄 뭐 생각해본 건 없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준성이 형이 야 너 해외여행 가봤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 안 가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럼 뭐 나랑 해외여행 한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10일 전에 처음 본 형이지만 정말 급속도로 친해져서 일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형이랑 둘이 정말 10일 동안 붙어 다닌 거예요. 이 준성이 형 차로 같이 출퇴근도 하고 그래도 10일 만에 얼마나 친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똘비는 생각이 달랐나 봐요. 해외여행?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준성이 형이 나도 이번에 처음 가는 건데 혼자 가긴 좀 뭐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똘비가 고민을 좀 해봤대요. 지금 10일 일해서 받은 돈하고 그리고 통장에 있던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합치면은 금액은 좀 될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 형이 동남아에 있는 어떤 한 나라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남아? 동남아 괜찮나?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사실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뭐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똘비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준성이 형이 내 친구가 다녀왔는데 진짜 재밌대. 근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한번 볼까 해서 그날 회식 마치고 둘이 카페에 가서 핸드폰으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항공권은 뭐 언제가 싸고 호텔은 뭐 어디로 가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그 나라를 검색해 봤더니 뭐 나오는 정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대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크게 문제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이 렛츠 가기리 해보자 해가지고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을 마치고 약 2주 뒤에 동남아의 한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수도에 있는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첫날에 공항에 내리니까 시간은 자정 조금 전이었는데 후덥지근한데 뭐 생각만큼 덥진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덥지는 않네 하면서 준성 형이랑 공항 앞에서 참았던 담배도 태우고 예. 예약한 숙소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택시가 몇 대 세워져 있길래 그냥 택시를 잡고 택시를 타고 그냥 호텔로 바로 향한 거죠. 근데 택시기사가 뭐라 계속 말을 거는데 이 둘이 영어는 그냥 못하는 수준이고 이 나라의 언어는 그냥 인사말밖에 모르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what?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기사도 더 이상 말을 걸진 않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호텔 앞에 내려서 힘들게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니까 약간 천국에 온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오길 잘했다. 형 진짜 초이스 진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준성이 형이 기분이 좋은지 내 말 듣고 오길 잘했지? 뭐 이러면서 좀 신난 거죠 둘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거랑 마실 거 좀 사가지고 들어와서 다음날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둘의 일정은 돌체비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일정이었어요. 예. 짐 싸서 나와가지고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버스 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고 다행히 좀 시간이 딱 맞게 와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었대요. 근데 한 2-3시간 가서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갑자기 비가 막 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근처 가게에 어닝 쳐놓은 데 밑에 가서 그냥 어떡하냐 하고 있었대요. 계속 담배 태우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교통수단이 하나 있는데 픽업 트럭인데 뒤에 육군 수송차처럼 의자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게 계속 지나다니는 걸 본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야, 저걸 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잡아가지고 그냥 탔대요. 근데 다행인지 그게 그냥 호텔 앞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호텔 앞에서 내려서 체크인을 하려고 갔는데 아직 체크인 시간은 아니어서 짐만 맡기고 나오려고 했는데 방이 준비가 된 건지 호텔 측에서 체크인 해도 괜찮다 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서 대충 옷 갈아입고 점심을 먹으러 나온 거죠. 점심을 먹고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데 뭐 비도 그치고 해서 그 근방 도시를 좀 관광을 했대요. 그러다가 날이 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저녁을 먹어야겠다 해서 대충 햄버거 사 먹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펍이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펍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돌체비타에 유흥으로 유명한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를 향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사람이 특히 그 서양인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냥 진짜 어깨 펴고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찐이구나, 여기서 놀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 가게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 구경하고 어디 가게가 좀 핫하고 뭐 이런지를 그냥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호객하는 여성 직원분들이 많았는데 2명이 그걸 좀 피해 다닌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를 왜 무서워하냐면 그 나라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직업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본 거예요. 직업 여성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극소수 일부가 그런 것이겠지만 피해 사례들을 봤는데 일반인인 척 먼저 다가가서 같이 뭐 술 먹다가 나중에 보면 술값 폭탄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막 수면제 몰래 먹여서 지갑이나 막 귀중품 뜯어간다든지 뭐 이런 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직업 여성을 피해 다니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은 거죠, 이 둘이. 둘이서만 재밌게 놀자 이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둘은. 근데 이 거리에는 그냥 척 봐도 직업 여성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눈에.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걸어 다녔대요, 그 거리를. 이러다가 날 새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보고 들어갈 만한 데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준성이 형이.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같이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막 걷고 있는데 워낙 사람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걷지는 못하고 앞뒤로 걸은 거예요. 근데 똘비가 앞에서 걷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준성이 형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뒤가 아니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래서 똘비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준성이 형이 여성 두 분한테 잡혀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똘비를 부른 거죠. 나 좀 살려달라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똘비가 다가갔어요. 뭐야 왜 이렇게 물었더니 준성이 형이 얘네가 자꾸 같이 놀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정말 아름다운 여성 두 분이 준성이 형 양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성 두 분이 똘비한테까지 와가지고 막 팔을 잡더래요. 같이 놀자고. 근데 계속 같이 안 가고 어물쩡 되니까 그 여자 두 명이서 자기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놀러 온 여행객이다. 이상한 사람 절대 아니니까 같이 놀자. 너네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같이 놀자.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서 대충 이해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 좀 어리둥절한 게 다른 나라의 여권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게 진짜 같기는 한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이쁜 애들이 왜 우리랑 같이 놀려고 하지?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둘의 외모는 정말 그냥 흔하디 흔한 그 정도의 외모예요. 본인들도 그냥 본인들이 흔한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쁜 여성들이 같이 놀자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본인들 인생에서 여자가 먼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 걸고 놀자 했던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내가 사실은 동남아에서 먹히는 얼굴인가? 이렇게 예.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결국 그 여성 두 분하고 같이 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냥 뭐 펍이나 가면 좋겠다 대답을 했더니 우리가 며칠 전에 와서 가본 곳이 있는데 거기 괜찮다 해가지고 그 팔을 잡고 끌고 가더래요. 팔짱을 끼고 간 거예요. 금방 도착을 했는데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봤던 한 가게더래요. 그래서 여기냐 하고 그냥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가 펍이 아니고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막 쿵쾅쿵쾅 하는데 그렇게 정신이 없을 수가 없었대요. 분위기는 어색하고 넷이서 하고 싶은 말은 꽤 많은데 영어가 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클럽 테이블을 잡고 술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너희 시키고 싶은 거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랑 준성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맥주 8병을 시켰대요. 맥주를 시키니까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이 우리 이것도 좀 시켜주면 안 돼? 하면서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가리켰는데 그게 그 물담배 있잖아요. 후카 그거를 시켜달라고 하더래요. 똘비는 그런 걸 듣도 보도 못했고 이거 안 좋은 약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준성이 형은 그걸 해봤는지 이거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금방 나온 맥주병으로 짠 건배도 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뭐 Where are you from? 아니면 뭐 What's your name? 뭐 이런 건 다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는데 준성이 형이 자기 이름을 준이라고 하고 똘비는 뭐 똘 이런 식으로 좀 영어 이름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맥주도 술이다 보니까 마시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이 여성분들도 그냥 별 뜻 없어 보이고 점점 재밌게 놀기 시작한 거죠. 술도 다 마시고 그러니까 더 시키고 그렇게 클럽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놀았대요. 그러다가 그 여성분 중에 한 명이 우리 다른 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물었더니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취기도 조금 올랐겠다. 경계심도 조금 풀렸겠다. 겁이 조금 사라진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우선 클럽에서 똘비 준성이 형이 계산을 하고 거리 밖으로 나왔대요. 쭉 걸어가다가 오전에 탔던 그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야 해서 내렸는데 그 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 금방 조용하더래요. 시끄럽진 않더래요. 예. 근데 그 위치에 좀 큰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저긴가 보다 해서 클럽을 따라 들어갔더니 처음 간 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더래요. 조금 더 어둡고 구석 같은 데에서 이제 뭔 짓을 해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좀 다크했대요. 좀 뭔가. 아무튼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는 우리가 사겠다. 뭐 먹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성이 형이 우리 그냥 맥주 먹으면 된다 했더니 여성분 중 한 명이 맥주 말고 양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메뉴판에서 양주 칸을 막 손으로 짚으면서 이걸로 할까 뭐 저걸로 할까 하는데 그 양주 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클럽에선 특히 꽤나 비쌌대요. 그 금액이. 그래서 든 생각이 얘네 진짜 직업 여성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한 거죠. 직업 여성이라면 이런 양주를 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술이 나오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은 안 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여긴 뭐 후불인가 보다 한 거죠. 어쨌든 여자애들이 산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경계심을 아예 놓고 논 거예요. 재밌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양주를 반 정도 마셨을 때쯤 여성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좀 엄청 취해 보이더래요. 이게 취한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취한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분 한 분은 비교적 멀쩡했대요. 근데 그분이 얘가 술이 좀 약한데 오늘 좀 과음한 것 같다. 우리 들어가서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는 그냥 클럽에서 나왔어요. 부축하는 거 좀 도와주고 길가로 나와서 취기도 좀 있고 즐거우니까 괜히 걱정했다고 재밌게 놀았네 이렇게 둘이 담배 태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취한 여성분이 계속 똘비를 잡고 같이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어딜 같이 가냐 우린 호텔 간다 답을 했더니 덜 취한 여성분이 미안하다고 우리 숙소까지만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아마 가는 길에 얘 잠들 거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같이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해가지고 마침 지나가는 그 픽업 트럭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취한 여성분이 차가 흔들리니까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가지고 구토를 하더래요. 얘 진짜 취한 거구나 해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부축 좀 해주다가 도착하고 나서 같이 숙소로 올려준 거예요. 그 여성분 둘이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방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취한 여성분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좀 덜 취한 여성분이 둘을 잡고 우리 술 한 잔 더 하자 하더니 선반에 양주를 하나 가져오더래요. 비싼 양주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우리 친구 있는데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만 더 놀자 나 얘 때문에 술도 거의 못 먹었다 조금만 마시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시간도 막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대요. 그때 셋이서 술을 조금 더 마셨대요 방에서. 그러다가 이 똘비랑 준성이 형이 몰려오는 졸음이 좀 심해지더래요. 준성이 형이 그나마 똘비보다는 술을 좀 덜 마셨는데 취기가 좀 심하게 올라오니까 못 참겠더래요 졸음을. 그래서 막 하품하면서 있으니까 그 여성분이 그냥 너네 자고 가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든 생각이 그럴까? 였대요. 그 정도로 졸리고 몸에 힘이 없었대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리 좀 정신이 없고 힘들고 졸리고 해도 우리 돌아가야 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법한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에 침대가 되게 컸대요. 그래서 이 침대 위에 4명이 다 누우니까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 자고 아침에 일찍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준성이 형, 똘비, 취한 여성분, 안 취한 여성분 이 순서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바로 그냥 스르르 눈이 감기더래요. 잠이 든 거죠. 그러다가 똘비가 눈을 딱 떴는데 창문으로 밖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해가 뜨기 좀 직전 날이 조금 밝아오려는 그 시간쯤 돼 보이더래요. 그래서 다 6시쯤 됐나? 하면서 주변을 막 둘러보는데 그 본인이 잠에 들었던 그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등도 좀 베기고 뭔가 딱딱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일어났더니 정말 낯선 방에 본인하고 준성이 형만 누워있더래요. 그 여성분들은 없고 근데 방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본인하고 준성이 형만 있었던 거예요. 텅 빈 방.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준성이 형을 깨운 거예요. 형 일어나봐 형 하면서 깨웠더니 응? 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더래요. 똘비하고 똑같이 주변을 쓱 보더니 뭐야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 뭐지? 여기 어디지? 하면서 이제 일어났더니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래요. 힘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서 막 핸드폰을 찾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핸드폰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주머니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방을 아예 나가려고 문 쪽으로 딱 갔는데 현관문을 밀면 열리는 건데 꿈쩍도 않더래요 현관문이. 그래서 뭐지 왜 이러지? 덜컹덜컹도 아니고 그냥 아예 꿈쩍도 않더래요. 그러다가 준성이 형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힘을 줘서 미는데 그래도 꿈쩍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뭐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덜커덩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나타난 게 한 남자였는데 머리는 삭발한 머리에다가 그냥 척 봐도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얼굴이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 다짜고짜 몽둥이를 꺼내더니 똘비의 머리를 냅다 후린 거예요. 그냥 으악 하면서 손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 맞는 순간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이런 꿈을 꾸냐 하면서 앉은 거죠. 누운 자세에서. 기분이 진짜 더럽더래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시간은 꿈에서 봤던 시간 정도였고 해가 뜰랑말랑하는 그 시간. 근데 잠에 든 환경하고 똑같더래요. 옆에 준성이 형 자고 있고 여자들도 자고 있고.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데 되게 찝찝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진짜 뭔 일 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준성이 형을 툭툭 친 거예요. 깨우려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니까 준성이 형이 눈을 딱 뜨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답을 하길래 형 화장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장실로 간 거예요. 정말 발소리도 안 나게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가서 준성이 형한테 속삭이듯이 형 여기 있으면 진짜 뭔 일 날 것 같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준성이 형이 그냥 바로 수긍을 하더래요. 그럼 짐만 빠르게 챙겨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옷 입은 상황이 준성이 형이랑 똘비가 뭐 더워서 그랬는지 잠결에 윗옷을 벗었대요. 그래서 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였고 조심스럽게 쓱 가가지고 소지품들이랑 티셔츠랑 쓱 챙겨가지고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손에 들고 현관문을 천천히 열어가지고 문이 딱 닫히자마자 그냥 냅다 막 뛴 거예요. 옷 입고 신발 신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숙소가 안 보일 정도로 말도 없이 그냥 막 달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 보이고 해도 좀 뜨고 하니까 잠깐 멈췄대요. 그랬더니 준성이 형이 야 근데 쟤네 여행 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지?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근데 여행 온 애들이 무슨 호텔이나 뭐 숙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저거 진짜 집 같지 않았냐? 이러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보통 숙소 가면 뭐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데스크 뭐 그런 게 있고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건물에. 근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 방이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았대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둘씩 이상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제 두 번째로 갔던 클럽에서 그 양주 있잖아요. 그거 계산을 안 했어요. 주문할 때도 계산을 안 했고 나올 때도 계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취해서 여자들 숙소로 갈 때 탔던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을 안 하고 탄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호텔 방향으로 막 걸어갔대요. 그런 와중에 해가 쫙 뜨는데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긴장이 좀 풀리면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해는 떴지만 사람은 없고 차도 없고 걸어가야 하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쭉 걸었대요. 그러다가 준성이 형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핸드폰 있잖아요. 본인 거를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이걸 켜놨거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음성 녹음 있잖아요. 그걸 켜둔 거예요 준성이 형이. 와, 그 취하고 졸린 와중에 그걸 생각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준성이 형이 말하기를 아무리 뭔짓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거라고 해도 좀 너무 불안했대요 본인은. 그 상황이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몸에 힘은 없고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틀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음성 녹음이 한 2시간 조금 넘게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코 고는 소리랑 바스락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걸 그냥 스킵하면서 넘겨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들었대요. 근데 뭐 녹음 시간상으로 한 3-40분 정도에서 갑자기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목소리 대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찾아가지고 뒤로 돌린 거예요. 찾아서 들어보니까 그 여자 있잖아요. 좀 덜 취했던 그 여성분 목소리가 먼저 들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취했던 여성을 깨우는 소리가 들리고 둘이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한 3분 정도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리고 다시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더래요. 예. 근데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뭐라는 건가? 그냥 자다 깨서 대화하는 건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다 깨서 한두 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호텔로 복귀를 했대요. 예. 실제로 잔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날은 푹 자고 저녁에 나와서 그 어제 갔던 그쪽 말고 아예 반대편으로 가서 놀았대요.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 돌체비타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날이었대요. 다음날 오전에 수도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어서 좀 이르게 점심을 먹고 준비를 해서 선착장으로 향했대요. 어떤 작은 섬으로 향하는 일정이었는데 약간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바다에서 좀 놀고 하려고 선착장 쪽으로 가는데 날이 밝잖아요. 굉장히 좀 뜨겁게 내리쬐는 상황에서 선착장으로 막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었대요. 예. 인도가 조금 좁아가지고 준성이 형이 인도 위에서 걷고 있고 똘비는 인도 바로 밑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둘의 옆으로 차 한 대가 쓱 지나가길래 똘비가 슬쩍 인도 쪽으로 좀 몸을 비켜줬대요. 근데 그 차가 픽업트럭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통수단 말고 정말 그 렉스턴 같이 생긴 픽업트럭 그런 차가 둘의 옆을 쓱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멈추더니 도로에서 후진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거 뭐야 하는데 똘비하고 준성이 형 옆에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창문이 쓱 열리면서
똘비가 꿈에서 봤던 그 반삭했던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는 아니고 그 남자의 좀 비견될 만큼 무섭게 생긴 남자가 말을 걸더래요. 처음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응? What? 이렇게 답을 하는데 손짓을 하더래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똘비가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하는데 준성이 형이 뒷목 쪽 옷을 딱 잡더니 당기더래요. 그 똘비도 인도로 올라오게 됐는데 똘비가 놀라가지고 어우씨 왜?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준성이 형이 좀 약간 기겁한 표정으로 저거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다시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 남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반대손에 칼이 쥐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는데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갑자기 뭐 저 칼을 던질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글러브 박스에서 막 총을 꺼내가지고 쏘면 어쩌나 진짜 이런 생각에 완전히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칼로 똘비를 가리키면서 똘 그리고 준성이 형을 가리키면서 준 이러더래요. 그래서 불현듯 그 여자들하고 통성명을 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더래요. 왜냐면 이 나라에 와서 그 영어 이름을 밝힌 게 거기서가 전부였거든요. 이 무서운 사람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피식 웃더래요. 그러더니 칼을 이렇게 돌리면서 두 명을 같이 이제 가리키는 걸 돌리면서 그러더니 럭키 가이즈 이러더래요. 럭키 가이즈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냥 차를 출발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래요. 그냥 그 길바닥 인도에 그냥 턱 주저앉은 거죠. 와 이거 뭐냐 대체 뭔 일이냐 이게 하는데 준성이 형이 야 우리 오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더 이상 이 돌체비타에 있기 싫었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선착장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바로 체크아웃을 하고 수도로 올라오는 버스를 타고 돌아온 거예요. 와. 지금 이 둘은 멘탈이 나가서 그날 달 호텔도 예약을 못했어요 지금. 근데 다음날부터 예약이 돼 있는 그 호텔로 찾아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너네 체크인 내일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대요. 와 우리가 진짜 정신이 나가 있었나 보다. 근데 다행히 남는 방이 있어서 그날부터 그 호텔에 묵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다른 도시지만 그런 일을 겪으니까 밤이든 낮이든 좀 인적이 없고 이런 곳은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거의 호텔에서 살다시피 했고 돌아가기 전날 저녁쯤에 야 수도가 더 크고 여기 구경할 게 더 많은데 우리 구경 하나도 못 해보고 어떡하냐. 우리 좀 겁먹지 말고 내일 하루만이라도 돌아다녀보자 해가지고 부랴부랴 전날부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한 술집을 갔대요. 거기서 뭐 이야기도 하고 주변 구경도 하고 하는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쓱 다가와서 묻더래요. 한국에서 왔냐? 그러니까 그렇다 답을 했더니 반갑다 We love Korea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건배를 제안하더니 짠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좀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 옆 테이블하고 물론 번역기를 사용해서. 그러다가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거기는 남자 하나에 여자 셋이었대요. 총 4명. 그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다가 살짝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리 합석을 해서 같이 놀고 있는데 예. 갑자기 준성이 형이 이러더니 혹시 이거 해석 좀 해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음성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들려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겠다 하더니 가방에서 종이랑 펜 뭐 이런 걸 꺼내가지고 음성 메모에서 나왔던 목소리 그 말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적더래요. 막 적더니 그게 한 3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분 동안 꽉 채워서 말한 건 아니라서 문장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뭐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막 여러 번 돌려 들으면서 듣는데 나중에 다 적었다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써서 보여주더래요. 영어 문장을. 근데 이 둘이 영어도 모르니까 이 문장을 번역기로 돌려본 거예요.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 내용을 들은 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처음에는 자는 사람을 깨워서 깜빡 잠들었다 하면서 두 사람이 평범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이 말해줬어? 이러니까 아까 자기 전에 연락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이러더니 7시에 온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얘네는 중국으로 가나? 이러더래요. 글쎄 모르겠네 하고 답을 한 여자가 이어서 근데 저번에 중국에 5명 보냈는데 아직도 돈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뭐 몇 마디 더 주고받거니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이 친구들 좋다고 자고 있네 이런 식의 문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 일단 좀 더 자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그 내용을 한 문장씩 번역해서 보는데 온몸에 좀 소름이 단계별로 돋더래요. 일을 당한 게 아니라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7시까지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올라오던 술 기운이 다시 싹 달아나더래요. 그래서 와 이러고만 있는데 내 친구가 근데 이거 뭐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대요. 돌체비타에서 우리가 겪은 일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4명이 듣더니 와 너네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다고. 그래서 뭐냐 무슨 일이냐 이게 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그런 범죄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예. 거기에서 사라진 20대 남성이 좀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너네 7시까지 거기 있었으면 아마 진짜 누가 너네 찾아와서 억지로 끌고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물론 그 정도까지 뭐 위험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100%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확신은 못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그 여자 둘하고 칼을 들고 있던 남자는 한 패고 네.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뭐 돈을 뜯어낸다던가 뭔가 그런 안 좋은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외국인 남자가 차에서 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럭키 가이즈 했던 그 장면이 와, 잊혀지지가 영화 않아요. 같아 진짜. 오.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은 일단 몸 좀 사리다가 다음날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예. 이야기는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요. 야, 예. 근데 요새 들어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 과거 동남아에서 있었던 범죄들이 좀 뉴스에 뜨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약간 예, 그런 원래 게 많더라고요, 있었는데. 요즘에.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 지금은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막 스펙타클하고 소름 돋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 맞네. 가서 이제 조심하시라고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저도 시들무 진행하면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나오면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워낙 많이 저희는 계속 이 컨텐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그런 경험담을 계속 들려왔었고, 근데 그때 당시엔 에이 뭐 주작 아니야, 뭐 영화를 많이 봤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더 워낙 무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지인한테 제보를 받은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을 제가 다 알아서 이 이야기를 크로스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좀 무섭다기보다는 기묘하고 재밌는 이야기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시기는 20년 조금 안 된 이야기고 이때 똘비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일탈도 좀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네.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학년은 뭐 말씀 안 드리고 2학기 중간고사 전날에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공부랑 담 쌓은 거 아니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똘비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려고 짝꿍한테 교과서를 빌려가지고 시험 범위 체크를 하고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시험이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 형광펜으로 체크도 하고 이렇게 공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똘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재가 옆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야, 왜 너 답장 안 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똘비가 이때 당시에 핸드폰을 어디선가 떨어뜨려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폰 고장 났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민재가 아니 오늘 우리 집에서 밤샘 공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똘비도 좀 땡긴 거죠.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면 재밌을 거고 혼자 공부하면 또 심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민재한테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외박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겠다 하면서 학교가 끝나기를 기다린 거죠.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민재가 사는 동네로 와서 PC방도 좀 갔다가 친구들 동생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날이 좀 어두워지니까 배고프다 해가지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고 소화시킨다고 밖에서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좀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똘비가 뭐 이상한 걸 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소름 끼친다거나 좀 쎄하다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좀 무서운 영화가 땡기더래요. 그래서 민재한테 야 우리 무서운 영화 볼래? 이렇게 물었더니 민재가 와 개 재밌겠다 해가지고 민재 동네에 유일한 DVD 대여점으로 향한 거예요. DVD 대여점으로 들어가서
공포 영화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영화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영화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착시나리라는 영화였어요. 딴딴딴딴딴딴딴 그거요. 네, 벨소리가 되게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등장인물들이 저주에 걸려가지고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오는데 그거를 받으면은 며칠 후에 본인이 죽는 그런 장면이 녹음된 그런 음성 메시지가 들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예요. 벨소리가 워낙 유명해서 영화는 몰라도 벨소리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DVD 케이스를 보면 앞에는 포스터가 있고 뒤에는 짤막하게 내용이나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문구들이. 그래서 민재가 그걸 읽어보더니 괜찮겠다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영화를 빌린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먹을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민재가 동생이 있어요. 윤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윤재 친구인 준성이가 민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같이 영화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착시나리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네 사람도 영화를 진짜 재밌게 봤대요. 여운이 남아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마을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민재가 핸드폰으로 막 이것저것 막 만지다가 착시나리 벨소리를 다운받은 거예요. 지금은 벨소리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네이트나 뭐 어디 들어가서 돈 주고 구매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대였던 거죠. 그 착시나리 벨소리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세 사람한테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벨소리 샀냐 실제로 들으니까 막 더 무섭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인 거죠. 근데 민재가 야 우리 게임 하나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게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마트 뒤쪽에 뒷산이 있잖아. 거기 가서 이거 핸드폰을 숨겨놓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명씩 그 벨소리만 듣고 전화를 찾는 거야. 전화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 사람은 그걸 듣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네 명은 마트는 가봤어도 그 뒤에 길로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뒷산이 있는 것만 알고 이 동네가 암묵적으로 경계가 있는데 마트는 그 경계 끝자락에 있고 그 뒷길로 가는 그 순간 마을을 벗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볼 생각을 못 하다가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트 뒤에 뒷산으로 향하는데 가게들은 다 닫았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마트 뒤편으로 가는 골목길로 향하는데 가로등도 없고 진짜 어둡더래요. 거기가 시골길이어가지고. 그러다가 뒷산 그 입구 쪽에 다다라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어서 그쪽을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길이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오르는데 민재가 앞에서 갑자기 딱 멈추더니 야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진짜 공포스럽고 막 그러더래요. 그때 민재가 찾는 사람은 저 아래서 기다리고 세 사람이 여기서 숨기자 하더니 갑자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똘비가 반응을 못 해가지고 똘비가 걸렸대요. 거기서 똘비가 혼자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세 사람이 민재 핸드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긴 거예요. 똘비가 그 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서 있는데 네. 무섭잖아요. 그 야밤에 혼자 산에 있는 게 여기저기서 막 자기 쳐다보는 것 같고 몸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자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세 사람을 뒤로 하고 길을 따라 올라간 거예요. 네, 천천히 핸드폰을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불빛에 의존해서 올라가는데 예. 넷이 올라갔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무섭더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똘비 핸드폰이 고장나서 민재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 공기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너 써라 해서 준 거죠, 민재가. 그래서 그걸 갖고 올라간 건데 아무튼 일단 핸드폰을 찾아야 되니까 언제 벨소리가 울리나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벨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더래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꽤 컸대요. 그래서 아 근처에 있구나 하면서 막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근처로 가서 어디선가 소리가 나면은 그 방향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방향이 아예 안 느껴지더래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고 사방에서 나는 듯한 느낌? 그렇게 느껴지니까 조금 순간 어지럽더래요. 방향 감각이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잡으면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건가? 하면서 다가가는데 작게 좀 불룩 올라와 있는 지형 오. 그 위에 작게 빛이 나더래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다가가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게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 저건가 보다 하고 빠르게 뛰어가서 그 위로 손을 쭉 뻗어서 잡았는데 그 불빛이 그 민재 핸드폰은 맞았고 폴더폰이 접혀도 그 조그만 틈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는 불빛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찾았다 하고 손을 다시 짚었는데 이 핸드폰이 올려져 있던 이 불룩한 지형이 인위적인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짚고 있던 손을 떼고 찾은 핸드폰으로 비춰보는데 그게 무덤이더래요. 그래서 와씨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빛을 비추면서 가니까 주변이 어느 정도 코앞까지는 보이잖아요. 근데 똘비가 서 있는 그곳 주변이 온통 무덤이더래요. 이름 없는 무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계속 벨소리는 울리고 그래서 막 후다다닥 뛰어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이 있어야 될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똘비가 든 생각이 아 장난치는 건가? 그래서 야 민재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예. 막 주변 둘러보고 하는데 어디 숨은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딨어 하는데 그때 든 생각이 아 지금 전화가 오고 있구나 이걸 받으면 되겠구나 해서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야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재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아니고 그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표현을 하자면 뭔가를 손으로 긁는 소리인데 굉장히 천천히 손톱으로 나무 판자 같은 거를 긁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야 너 어디야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은 없었대요. 그러다가 한 30초 정도 그 소리가 나더니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전화가.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내려가야겠다 해서 왔던 길로 몸을 돌려서 가는데 그때 뒤에서 야 똘비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세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너네 어디 갔었냐고 물었더니 민재가 뭔 개소리냐 너 찾으려고 지금 한참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너 폰 찾으러 가서 몇 분 있었는지 아냐고. 똘비가 나 빨리 찾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민재가 미친놈이냐? 너 전화 몇 통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듣는데 똘비가 위에 있던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분 미만이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 핸드폰 바로 찾아왔는데? 하면서 찾은 민재 핸드폰을 연 거예요. 근데 화면이 안 켜지더래요. 배터리가 다 나간 거죠. 그래서 민재가 주머니에서 배터리 여분을 꺼내서 이렇게 주니까 배터리 교체를 한 거죠. 핸드폰을 다시 켜서 봤더니 진짜 소름이 돋는 게 윤재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와 있는 거예요. 찍혀 있는 게. 그리고 처음 전화를 했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2시였다고 치면 마지막으로 온 전화가 1시 10분,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30초 간격으로. 분명히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전화했던 목록은 없고 전부 다 부재중으로만 찍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고작 해봐야 그 작은 뒷산인데 그 조용한 데서 소리 몇 번 지르면 어디 있는지 대충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이 세 사람이 똘비를 안 마주칠 수가 없는데 1시간 동안 세 사람은 똘비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게임은 그만하자 해서 우선 내려간 거예요. 별말 없이 집으로 들어와서 윤재는 준성이랑 윤재 방에 들어가고 똘비랑 민재는 민재 방에서 다음날이 시험이니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잠을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웠대요. 근데 옆에서 민재가 내일 알람 몇 시로 할까? 이렇게 묻길래 똘비가 우리 공부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학교 좀 일찍 가서 공부 좀 하자. 6시 반에 일어나자. 대답을 한 거예요. 민재가 6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두 사람이 잠에 든 거죠. 잠을 자는데 똘비가 잠에서 살짝 깬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몸이 막 너무 불편하더래요. 막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편한 느낌이 뭔지 알겠더래요. 처음에는 팔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나다가 온몸에서 갑자기 뭔가가 흐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지? 하는데 느껴지기로는 막 진짜 수십 개의 손이 똘비 온몸을 긁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느끼자마자 너무 무서우니까 막 비명을 질렀는데 아무 목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똘비가 살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살면서 처음 가위에 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몸도 안 움직이고 온몸이 막 긁히는 것 같고 피도 나는 것 같고 불에